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심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꽤 잘 관리되어 있었다. 널찍한 마당과 소박한 사찰이 근처에 있어 마음이 편안했다. 처음 한두 달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꼭 두새벽에 깬 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분명 바람 소리나 동물 소리는 아니었다. 누군가 낮게 웃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이 되자 그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고 분명 나는 집 근처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다. 호기심과 함께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집 주변을 살폈고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버려진 우물에 도착했다. 우물은 오래되어 보였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듯했다. 소리는 바로 이곳에서 나는 것 같았다. 우물 주변을 둘러보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한 발자국의 움직임이 들리자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마을 어르신께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 어르신은 나를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문을 열었다. 저 우물에는 시끄러운 영혼이 있다고들 하지. 예전에 한 여자가 이 마을에 도움을 청하러 왔지만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 여자는 절망 속에 우물에 몸을 던졌다고 해. 그 이후로 이따금씩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린단다. 그녀는 가장 외로울 때 웃었다더군.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왠지 등골이 오싹해졌다. 더 이상 그 소리를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용기조차 사라졌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우물 근처에 작지만 예쁜 꽃을 심고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드디어 평안을 찾은 듯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집에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여전히 그 우물 이야기를 떠올리면 등에는 소름이 돋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그날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가 끊기기 직전 겨우겨우 막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우리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다. 그때 시간이 벌써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마을에는 가로등이 몇 개밖에 없어 길은 어둡고 적막했다. 집까지는 15분 정도 걸어가야 했기에 나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분명히 누군가의 발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높여 걸었지만 따라오는 발소리 역시 더 빨라졌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면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혹시나 싶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집이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었을 때 나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집 앞에 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는 거무튀튀한 옷을 입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가만히 멈춰 서서 그를 주시했다.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오랜만에 온 친척이라도 오는 건가?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다. 갑작스레 떠오른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주 오래전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바로 밤늦게 홀로 길을 걷는 사람을 데려가는 검은 그림자, 일관의 이야기였다. 그 검은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속 두려움을 이용해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문이었다. 그로부터 데려가진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얼어붙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의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고 그와 동시에 주위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포에 찔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저 그의 접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것이 보였다. 우리 아버지의 차였다. 그 빛이 나와 검은 그림자를 감쌌을 때 그림자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나는 재빨리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아버지는 내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잊을 수 없는 그 검은 그림자의 존재는 아직도 내 머릿속 깊이 남아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검은 그림자가 날 노리고 있었던 것일까? 아직도 그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기억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나를 밤길 걷기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고 그 저택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유명했다. 우리는 무섭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이끌려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자 우리는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겨 들고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 앞에 서자마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낡고 큰 나무들이 바람에 따라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저택은 과거의 영광을 잃은 채 우뚝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입구에 가까이 다가가니 큰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깔끔하게 정돈된 현관 복도를 지나 가장 먼저 거실로 향했다. 거기엔 오래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우리의 방문을 환영이라도 하듯 삐걱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1층을 둘러보기로 하고 주방, 다이닝룸, 서재 등을 차례로 돌아다녔다. 모든 방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지만 묘하게도 한 방은 비교적 최근까지 누군가 사용한 듯 깔끔했다. 그 방은 아늑한 느낌의 서재였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펴보기로 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과 사진 앨범들이 꽂혀 있었다. 우리는 사진 앨범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 속엔 이 저택에 살았던 가족의 일상이 담겨 있었고 평범한 일상 모습들 뒤척이던 중 한 사진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사진에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웃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의 아이만 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택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아무도 올 리 없는 이 저택에 누군가 있는 걸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공포감에 휩싸인 우리는 불현듯 위층으로 향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나무로 되어 있어 우리의 발걸음에 따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우리는 무작정 가장 가까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방은 아이의 방으로 보였으며 오래된 장난감과 작은 침대가 있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캠코더에 이상한 것이 찍혔다. 카메라 화면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마차가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친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헐떡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좁은 복도를 따라 달리면서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뒤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와 출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문을 흔들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어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우리는 저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탈출했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끌어안았다. 저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밤이 깊을수록 그곳에서의 경험은 더욱 무서운 악몽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그 후로도 한동안 우리의 용기로는 다시 저택을 방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저택은 철거가 되었고 그 자리엔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그곳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도 의문이, 소리와 흔적들이 발견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입주했다. 혼자 살기 적당한 2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였고 무엇보다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다. 이사를 한 첫날 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집안을 한참 동안 둘러보았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싸늘함이 느껴졌다. 첫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들려는 순간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꼭 누군가 벽을 손톱으로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특정 시간대에만 들린다는 것이었다. 밤 11시가 지나면 어김없이 시작되어 새벽 2시가 되기 전에는 사라졌다. 불안함이 커져갔고 나는 옆집으로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점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매일 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두려웠다. 어느 날은 직장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들어갔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고 그날은 이상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피로에 지쳐 바로 침대에 쓰러져 자려고 눈을 감았다. 그러던 중 문득 침대 밑에서부터 시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전혀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이상했다. 이불을 꽉 움켜잡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이불 끝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겁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이불 밑으로 사람 손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대로 기절하듯 잠에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불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점점 두려움이 커져갔고 나는 결국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수소문 끝에 이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곳은 예전부터 종종 이상한 일이 발생하던 곳이라는 것이었다. 몇 년 전에는 한 여성이 그 아파트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결국 나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간 후 새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와의 대화 중 우연히 그 아파트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나는 그 아파트가 철거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철거 과정에서 벽 속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제야 나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단순한 환상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아마도 그 유골의 주인이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오싹해졌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과연 그 손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아파트의 과거에는 어떤 일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